이번에 새로 출시된 토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아발론은 토요타 브랜드에서는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죠. 미국 시장 중심으로 개발돼서 지금 벌써 5세대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그러니까 4세대 모델이죠. 아발론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대, 그러니까 5세대 모델로 넘어와서는 이전 세대는 가솔린 모델만 들어왔던 것과 달리 이번 세대에서는 가솔린 모델 대신에 하이브리드 모델만 판매하는 그런 정책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형 아발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브랜드 토요타에서 나오고 있는 중형 세단이죠. 캠리와 같이 새로 개발된 TNGA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2.5리터 엔진과 모터를 조합한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습니다. 엔진 출력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설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고요. 캠리에서 211마력의 최고 출력을 냈던 엔진은 아발론에서는 218마력으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토크는 큰 차이는 없고요. 같은 아키텍처를 국내에서는 조금 더 일찍 출시한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와 같은 아키텍처 그리고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습니다. 아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부터 ES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죠.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아발론은 토요타 캠리의 확장판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나타를 타던 사람들이 위급 차로 올라가면서 그랜저를 선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토요타 브랜드에서 캠리를 샀던 사람들이 조금 더 위급 차를 원할 때 선택하는 차가 아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가 닛산 맥시마라든가 아니면 쉐보레 임팔라 같은 차들과 직접 경쟁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이런 차들을 직접적인 경쟁차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쉐보레 임팔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닛산 맥시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은 그 정도 차급이 되면은 좀 더 프리미엄 브랜드 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소비자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이 약간 좀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약간 보수적인 소비자들의 성향과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은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외관에서는 어느 정도 좀 구성 요소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지만은 좀 다른 차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좀 의도를 가지고 차별화하려는 그런 디자인 특성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 외관보다는 실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구성 요소들의 배치들은 캠리와 거의 비슷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인데요.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가운데에 놓고 좌우로 버튼들을 배치한 그런 구성,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공기 배출과 공기 조절 장치를 배치한 이런 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기계적인 요소들은 캠리와 거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수평적인 느낌을 강조를 했던 캠리와는 달리 아발론에서는 센터 콘솔로 직접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수직적인 구성을 더 도드라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가 어느 정도 각도를 주고 누워있는 그런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성이라든가 시인성 같은 측면에서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계기판은 요즘 나오는 차들의 전형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원형 계기를 바깥쪽에 배치하고 가운데에 대형 컬러 LCD 스크린을 배치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엔진 회전계는 없고 파워미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워트레인의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미터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너머의 대시보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넓어 보이면서도 실내를 약간 감싸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수평적인 디자인 요소를 배치를 하고 있고요. 딱 눈에 닿는 전방을 바라봤을 때 눈에 닿는 부분에만 우드 그레이를 쓴 것도 좀 인상적입니다. 대중차다 보니까 그래도 실제 나무 재질을 쓰는 대신에 나무 패턴을 입혀놓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실제 나무에 가까운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나무 느낌을 주는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감각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닛산 맥시마에서도 비슷하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내 공간은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은 그랜저, 현대 그랜저와 거의 비슷한 차급의 차인 만큼 비교적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차체 길이와 너비, 높이가 조금 작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세대 현대 에쿠스와 거의 비슷한 크기까지 차체가 커졌고요. 특히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에쿠스보다도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캠리보다 지붕, 그러니까 차체 높이가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휠베이스는 캠리보다 길지만 지붕 높이가 낮기 때문에 약간 더 좀 실내도 좀 더 길고 좀 낮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차급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머리 위 공간이 여유가 조금 넉넉함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시트 포지션 자체는 아주 높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낮은 쪽에 가까워서 그런 점들 천장이 낮다라는 그런 약점을 어느 정도는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공간은 여러 면에서 그래도 넉넉하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뒷좌석도 무릎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은 굴곡으로 편안함을 주기보다는 약간 쿠션의 두툼함으로 편안함을 주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너비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 등받이의 기대대 느낌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앉는 부분의 길이가 약간 좀 짧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기 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앉아 있었는데 앞좌석에 비하면 쿠션이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앉는 부분을 좀 깊이 푹 파놨습니다만은 등받이가 많이 누워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등을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앉는 부분의 길이는 약간 좀 짧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차체 형태가 약간 쿠페의 날렵한 디자인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좀 지붕선을 매끄럽게 그리고 약간 둥글게 깎아놓은 그런 영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공간을 좀 편안하게 갖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용 대중차 브랜드의 차인 탓에 약간 좀 편의 장비 면에서는 국내 브랜드들 차들처럼 좀 넉넉하게 이렇게 담아놓지는 않았는데요. 그 기본적인 편의 장비 구성은 어느 정도까지 탄탄하게 갖춰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일반적인 중형 세단이라든가 중중형급 세단의 고급형 모델에서도 볼 수 있는 사실 그런 수준의 장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의 편의 장비 트렌드에 맞춰서 스마트폰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휴대용 전자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USB 포트를 많이 달아놓은 게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앞좌석에 USB 포트가 3개, 그리고 뒷좌석에 2개가 있어서 차에 5사람이 탔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두드러지는 편의 장비가 거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특히 뒷좌석에는 편의 장비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좌석에도 3단으로 조절되는 열선 기능 정도밖에는 별로 두드러지는 게 없고요. 통풍 시트도 없고 뒷좌석에는 열선과 통풍 기능 모두 다 없습니다. 토요타가 아발론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면서 에이다스라고 하는 첨단 운전 보조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넣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차로 이탈 경고, 긴급 제동 보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국내 브랜드 모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차로 이탈 방지 기능, 그러니까 차로를 넘어가지 않게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은 이 차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동 와이퍼 조절 기능 같은 것도 없고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한 편의 장비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비들을 좋아하는 젊은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 좀 익숙하지 않은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쓰시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성향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행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NGA 플랫폼을 쓰는 여러 차들 중에서 어쩌면 캠리와 유사성이 가장 큰 차가 바로 이 아발론일 텐데요. 주행 감각 면에서도 비슷한 측면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전 도요타의 어떤 대형 차들, 대형 세단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주행 질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승차감 측면에서도 이전까지는 많이 좀 가벼운 느낌,
어느 정도 움직임을 억제를 해도 질감 자체는 상당히 좀 얕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캠리에서도 그랬지만은 아발론에서는 중심을 잘 잡고 무게감 있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뚜렷하게 듭니다. 다만 캠리에서 약간 스포티하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은 아발론에서는 조금 더 너그러운 그런 특성으로 좀 바뀌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잔진동 같은 것들은 캠리에서는 조금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었지만은 아발론에서는 그런 진동들이 조금 더 누그러져서 들어오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캠리보다 길어진 휠베이스 그리고 오버행 때문에 조금 더 너그러워진 그런 느낌이고요. 캠리와 공통적으로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다루기가 많이 좋다는 점입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그렇고 엑셀러레이터의 반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전에는 토요타 차에서 좀처럼 느끼기 어려웠던 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리고 피드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건 차의 특성상 차를 스포티한 성격의 차라고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지만은 어느 정도 뭔가 허술하다는 느낌들이 많이 빠져버려서 전체적인 질감이 아주 찰진 차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속할 때는 엔진과 모터가 함께 작동을 하면서 힘을 뿜어냅니다. 이번 세대, 그러니까 새로 캠리와 아발론에 들어간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실제로 모터의 출력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 그만큼 모터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소비 그리고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들이 그렇듯이 고속도로 주행 때에는 조금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추월 가속할 때처럼 속도가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에는 모터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엔진도 상당히 높은 회전수를 유지를 하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반적인 출력 자체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엔진이 계속 높은 회전수로 돌아가는 게 약간은 좀 엔진이 고생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높은 소리를 내는 높은 소리를 내면서 계속 작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스트레스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낮은 속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또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모터만 대부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거의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 주행 상태에 따라서 엔진이 작동을 했다가 멈췄다 하는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귀로 들려오는 엔진 작동음은 뚜렷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차가 움직이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이질감이 없다라는 게 이번 세대에 들어와서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좋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쯤 되면은 엔진이 작동하는 소리 그리고 진동이 좀 거슬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와서는 뭐 전기 구동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전반적으로 엔진 소음도 많이 억제가 돼 있고 차의 방음 처리도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이어서 차가 조용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그 엔진에 좀 거슬리는 측면이 더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대단한 방음을 위해서 대단히 막 노력을 많이 기울인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다른 쪽에서는 들어오는 소리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반면에 휠하우스 쪽에서 들리는 소음들은 조금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는 좀 도드라지는 편입니다. 앞좌석에서는 잘 느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어느 정도 고속으로 올라간 이후로는 휠하우스에서 울리는 그 소음이 트렁크 쪽에서 더 증폭이 돼서 등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마른路面에서 달릴 때는 사실 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오늘처럼 비가 내린路面에서는 특히 물이 좀 많이 젖어 있는 곳이라든가 물 고인 곳을 지나갈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뒷좌석의 편안함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측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에는 3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이 기어 레버 뒤쪽에 있는데요. 에코 모드,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트 모드 3가지가 있습니다. 힘 자체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에코 모드, 가장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에코 모드에서도 시내 주행 때는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가속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액셀러레이터에 좀 밟았을 때 힘이 좀 여유 있게 나오는 느낌이 더해지고요. 캠리에서는 스포트 모드가 상당히 뚜렷하게 액셀러레이터 반응 좋아지고 좀 더 진짜 스포티한 느낌이 들도록 가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캠리 수준만큼은 아니어도 아발론에서도 스포트 모드에서의 가속 반응은 상당히 좀 더 뚜렷하게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기능도 마찬가지로 스포트 모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캠리와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근본적인 뼈대의 차이도 크지 않거니와, 사실 휠베이스나 오버행, 차체 전체 길이가 길어졌다고는 해도 그런 차이들을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길어진 만큼 낮아진 차체라든가 전체적으로 무게 변화가 크지 않게 만든 그런 특성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너그러운 승차감이나 가속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거의 캠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신형 토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캠리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 있게 그리고 부드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 면에서의 차이나 연비 면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장점이 있는 만큼 또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단점들이 어떤 차의 특성이라든가 성격 자체에 크게 흠집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단점들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상품성으로 봤을 때에는 토요타 브랜드의 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상품성을 가진 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 새 모델의 시승은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또 시승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콜. 아까 휴게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연비 23km예요. 23? 네, 23. 최고인데요?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서 아발론. 아까 갈 때는 15.1km였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속도도 낮은 편이고 또 살살 움직여서